여러분, 저는 위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병보다 더 끔찍했던 건 30년 며느리가 숨긴 진짜 얼굴이었죠. 그 아이가 저를 곰팡이 핀 지하실로 보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요. 심지어 매일 먹던 진통제는 가짜였어요. 제 손으로 독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CCTV가 그 모든 악행을 밝혀냈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믿는 가족의 소름 돋는 진실을 보여줄 겁니다. 과연 제가 이 지옥에서 살아남아 천벌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추억열차 채널에서는 소설 같은 연재형 사연, 마음 울리는 감동 사연, 소름 돋는 반전 사연,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진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2024년 늦가을,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가던 날이었습니다. 정순자는 병원 진료실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위암 3기라는 단어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보호자는 안 오셨습니까? 의사의 물음에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바쁘다고 했으니까요. 72년을 살아오며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오늘만큼은 유독 병원 복도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이 동네로 처음 이사 왔을 때가 떠올랐죠. 며느리 영희를 처음 만난 날 그 애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 모시는 거 정말 기뻐요. 친정엄마처럼 모실게요. 그땐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땐 말이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영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표정으로 순자를 맞이했죠. 병원 봉투를 본 영희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병원 다녀오셨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영희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영희의 첫마디는 순자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시어머님, 보험은 드러났죠? 암보험 말이에요. 순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걱정 어린 눈빛 하나 없이 오직 보험 얘기뿐이었죠. 영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암 치료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보험 없으면 집 팔아야 해요. 저녁 식사 시간 아들 진수가 퇴근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 진단 결과를 얘기했죠. 진수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암이래. 그런데 다행히 보험은 있으시대. 진수는 어머니보다 아내를 먼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근데 치료비는? 순자는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들리는 영희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죠. 엄마, 시어머니가 위암 3기래요. 그런데 다행히 보험이 있대요. 5천만 원짜리. 응, 수익자 확인해 봐야겠죠. 순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보험 증서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죠. 새벽 2시 보험회사 자동응답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익자 변경을 원하시면. 순자는 망설임 없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익자를 손자 민수로 바꾸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았죠. 서류는 내일 아침 일찍 보험회사에 직접 가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영희가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순자는 문득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영희가 시집 왔을 때 친정이 어려워 혼수도 제대로 못 해왔죠. 순자는 그런 영희가 안쓰러워 자신의 패물까지 다 내어줬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때 영희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눈물을 순자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죠. 언제부터 영희가 변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순자가 못 본 걸까요? 집에 돌아오니 영희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방을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 보험 증서 어디 있어요? 왜 그게 필요하니? 영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니, 그냥 혹시나 해서요. 병원에서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부터 영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자가 부엌에 들어가려 하면 막았고 밥상도 따로 차렸습니다. 지하실에 있던 낡은 침대를 순자의 방으로 옮기더니 원래 쓰던 침대는 자기들 방으로 가져갔죠. 어머님, 아픈 사람은 따로 지내는 게 좋아요. 위생상? 진수는 그런 아내를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하기 바빴죠. 엄마, 나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순자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을 키워온 자식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 항암 치료 시작일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혼자 병원에 가기로 했죠. 영희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도 일 있어요. 택시 타고 가세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자의 등 뒤로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정엄마와 또 통화 중이었죠. 엄마, 곧 끝날 것 같아요. 3기면 오래 못 가잖아요. 순자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병원 로비에서 순자는 손자 민수를 만났습니다. 대학교 수업을 빼먹고 온 거였죠. 할머니, 혼자 오셨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자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죠. 민수야, 할머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너희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할머니가 보험 수익자를 너로 바꿨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민수가 순자의 말을 막았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꼭 나으실 거예요. 순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닮아 마음이 따뜻했으니까요. 첫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독한 약물이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순간 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의지 하나로 버텼죠. 영희가 원하는 대로 쉽게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순자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순자는 극심한 구토감에 화장실로 기어갔습니다. 항암제의 부작용이 시작된 거였죠. 차가운 타일 바닥에 이마를 대고 있을 때 복도에서 영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영희가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며느리가 도와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영희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차라리 치료 중단하시는 게 어때요? 순자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영희의 눈에는 걱정이 아닌 계산이 가득했죠. 항암이라는 게 돈만 버리고 고통만 늘리는 거예요. 의사들은 돈 벌려고 끝까지 하라고 하지만 순자는 병기를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똑바로 서려고 애썼죠. 내가 알아서 할게. 영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집 피우지 마세요. 법적으로 며느리는 시부모 부양 의무가 없다는 거 아세요? 저는 어머님 간병할 의무가 없어요. 그 말을 하는 영희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죠. 다음 날 아침 진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영희가 다가갔습니다. 여보, 어머님 치료비 때문에 우리 노후자금 다 날릴 것 같은데? 진수가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잖아. 엄마, 여보는 나랑 아이들은 생각 안 해? 민수 결혼자금, 지연이 유학비는?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수는 한숨을 쉬며 아내를 달랬죠.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그날 저녁 진수는 어머니 방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말을 꺼냈죠. 엄마, 혹시 치료가 너무 힘드시면 나가. 순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진수는 놀랐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나가라고 했어. 내 아내가 시킨 말 하러 왔으면 그냥 나가. 진수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진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등록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진수를 위해 순자는 자신의 적금을 모두 깨고 친정에서 물려받은 땅까지 팔았죠.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할게요. 그때 진수의 눈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눈빛이 사라진 걸까요? 며칠 후 순자는 두 번째 항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였죠. 병원 주차장에서 택시를 내리는데 어지럼증이 밀려왔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버티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돌아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씨였습니다. 김 씨는 순자를 부축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죠. 아드님이나 며느님은 안 오셨어요? 순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빠서. 괜찮아요. 치료를 마치고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희였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희는 외식하러 나갈 거예요. 전화가 끊기고 순자는 혼자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순자만 혼자였죠. 거실 테이블 위에는 가족들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진수의 SNS 화면이 떠 있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외식. 오랜만에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저녁. 사진 속에는 진수와 영희 그리고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없었죠. 그날 밤 순자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영희가 위생상 따로 지내는 게 좋다며 마련해준 공간이었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벽에는 습기가 배어 있었고 작은 창문으로는 달빛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낡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렸죠.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똑, 똑, 똑. 새벽녘 순자는 심한 오한에 잠을 깼습니다. 열이 40도를 넘고 있었죠. 간신히 계단을 올라가 영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영희야, 나 좀. 문이 열리고 영희가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의 영희는 짜증 가득한 얼굴로 순자를 내려다봤죠. 새벽에 왜 이러세요? 열이 너무 높아서. 영희는 순자의 이마를 만져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한숨을 쉬며 말했죠. 해열제 서랍에 있잖아요. 알아서 드세요.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순자는 벽을 짚으며 부엌으로 갔죠. 서랍을 열었지만 해열제는 없었습니다. 대신 영희가 일부러 치워놓은 흔적만 있었죠. 순자는 찬물에 수건을 적셔 이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죠.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영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는 순자를 보고는 눈살을 찌푸렸죠.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지하실에 계셔야죠. 순자는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영희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아, 그리고 병원비 영수증 좀 주세요. 보험 청구해야 하잖아요. 순자가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보험금은 내가 직접 받을 거야. 영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어머님이 아프신데 제가 대신 해드리려는 건데. 필요 없어. 영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죠. 그래요. 그럼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얼마 못 버티실 것 같은데. 영희가 부엌으로 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부러 순자가 듣도록 말이죠. 간호조무사 생활 10년 했는데 3기 환자가 얼마나 가겠어. 길어야 6개월이지. 순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죠. 영희의 말이 더 아팠으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민수는 순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순자의 얼굴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할머니, 왜 이렇게 얼굴이. 엄마, 할머니가 이상해요. 영희가 나와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호들갑 떨지 마. 암 환자는 원래 그래. 민수는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런 말을. 너는 공부나 해. 할머니 일에 신경 쓸 시간 있으면. 민수는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순자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온기였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왜 저래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때로 본 모습을 숨기고 살아.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얼굴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엄마의 진짜 얼굴이. 민수야, 너는 엄마를 미워하지 마. 대신 할머니가 하는 걸 잘 봐. 어떻게 싸우는지, 어떻게 이기는지.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순자의 상태를 보고 즉시 입원 조치를 했습니다. 폐렴 초기 증상이었죠. 항암 치료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의사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가 어떻게 환자를 이 지경까지.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주먹을 꽉 쥐었죠. 그날 밤 영희는 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가 입원하셨대. 또 돈 나가겠네. 진수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알았어. 나는 오늘도 야근이야. 영희는 전화를 끊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 이 지긋지긋한 일이. 하지만 영희는 몰랐습니다. 순자가 이미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반격은 영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다가올 거라는 것을.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늦은 오후 순자는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기 위해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죠. 순자가 나가려 하자 영희가 말했습니다. 아, 맞다. 오늘 친정 가야 해서
못 모셔다 드려요. 알아서 가세요. 순자는 대답 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벽을 짚었죠. 어지럼증이 심했지만 티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 주민을 만났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박 씨였죠. 어머, 순자 씨. 어디 가세요?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신데. 병원에 항암 받으러 가요. 박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가세요? 아드님이나 며느님은?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박 씨는 순자의 팔을 잡았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마침 시간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박 씨는 순자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님이 그렇게 매정한가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변하는 거죠. 병원에 도착해서 항암제를 맞는 동안 순자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독한 약물이 혈관을 타고 들어올 때마다 속이 뒤집어졌지만 참았죠.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치료가 끝나고 병원을 나서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미 돌아간 후였죠. 순자는 병원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돌아보니 병원 간호사 최 씨였죠. 어머님, 이렇게 비 맞으시면 안 돼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최 간호사는 순자를 병원 로비로 다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죠.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순자가 고개를 숙이자 최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집에서 제대로 케어받고 계신 거 맞으세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간호사는 무언가를 눈치챈 듯 했죠. 제 번호 드릴게요. 힘드실 때 언제든 연락하세요. 집에 돌아오니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웃음소리가 들렸죠. 거실에는 진수와 영희, 그리고 영희의 친정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푸짐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순자가 들어오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죠. 아, 오셨어요? 저희는 작은 집들이 하는 중이에요. 작은 집들이라니. 순자가 항암 치료받는 날에 말이죠. 영희의 친정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르신.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빨리 쾌차하셔야죠. 그 말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오래 안 갈 거예요. 지하실 침대에 누운 순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 얼굴에 닿았죠. 차가웠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진이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진이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죠. 응,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수가 다 얘기했어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민수가? 네.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새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다요. 엄마, 제가 당장 한국 들어갈게요. 안 돼. 너는 내 생활이 있잖아. 엄마가 이런 상황인데 무슨 생활이에요? 진이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순자는 딸을 달랬죠. 진이야, 엄마가 이기는 거 보고 싶지 않니? 엄마가 어떻게 이기나 지켜봐. 새벽 3시, 순자는 심한 구토감에 화장실로 갔습니다. 토하고 또 토했죠. 위액만 나왔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요.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였죠. 하지만 영희는 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조용히 좀 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변기를 붙잡고 일어났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고 얼굴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지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스레인지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영희가 나타났죠. 어머님, 부엌은 제가 쓸 때만 여세요. 위험하잖아요. 밥은 어떻게 먹으라고? 영희는 냉장고에서 찬밥 한 덩이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이거 드세요. 암 환자가 뭘 많이 먹겠어요. 순자는 딱딱한 찬밥을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험이구나.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려는 거구나. 오후가 되자 진수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자신을 보러 온 줄 알았죠. 하지만 진수는 골프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골프 가요. 거래처 접대라. 순자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진수야. 네. 엄마가 널 위해 평생을 살았어. 진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정말 가봐야 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는 혼자 웃었죠. 서글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죠. 오늘도 살아남았다. 내일도 살아남을 것이다. 영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버틸 것이다. 그리고 진실을 밝힐 것이다. 갑자기 지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손에 따뜻한 죽을 들고 있었죠. 할머니, 제가 끓였어요. 맛없어도 드세요. 순자는 손자가 끓인 죽을 한 숟갈 떴습니다. 짰습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은 모양이었죠. 하지만 순자는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민수의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고모가 곧 오신대요. 그래. 민수가 나간 후 순자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들렸죠. 똑, 똑, 똑. 마치 시계 소리 같았습니다. 시간이 가고 있다는 증거였죠. 순자가 버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새벽녘 순자는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누군가 지하실 문 앞에 있었죠. 문 아래로 발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영희였습니다. 조용히 문이 열렸습니다. 영희가 들어와 순자의 침대 옆에 섰죠. 순자는 자는 척했습니다. 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만 축내고 차라리 빨리. 영희가 순자의 베개 옆에 무언가를 놓고 나갔습니다. 순자가 확인해 보니 수면제였습니다. 과다 복용하면 위험한 양이었죠. 순자는 약병을 들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방법까지 쓰는구나. 하지만 순자는 약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증거로 남겨두기로 했죠. 다음 날 순자는 병원에 가는 길에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빈혈이었죠. 지나가던 행인이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순자는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어떻게 되세요? 순자는 간신히 영희의 번호를 댔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병원 응급실에서 순자가 깨어났을 때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와서 말했죠. 보호자분께 연락했는데 안 오신다고 하시네요. 혹시 다른 연락처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도 혼자 버텨야 할 싸움이었으니까요. 수액을 맞고 있을 때 의사가 왔습니다.
어르신,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으세요.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무언가를 눈치챈 듯 한숨을 쉬었죠. 노인 학대 신고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자는 일어났습니다. 아직 어지러웠지만 집에 가야 했죠. 집에 도착하니 영희가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오늘 쓰러졌대. 병원에서 전화 왔는데 안 갔어. 귀찮아서. 응,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순자는 조용히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면 영희가 이긴다. 내가 죽으면 영희가 원하는 대로 될 거다. 하지만 나는 지지 않는다. 끝까지 버틴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진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한국 들어가요. 진이야. 더는 못 참겠어요. 엄마 혼자 두고 볼 수 없어요.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도움이 온다는 안도감에. 그래. 와줘서 고마워. 엄마, 조금만 참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또?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들렸습니다. 희망의 소리처럼.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새벽 5시 진이는 빠른 걸음으로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10시간의 비행이었지만 피곤함을 느낄 새가 없었죠. 민수가 보낸 사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머니의 모습이.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진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 만에 한국이었죠. 미국으로 떠날 때 어머니가 공항까지 배웅 나와 손을 흔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진이야, 건강해야 해.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 어머니는 정말 괜찮아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잘 모실 거라 믿었으니까요. 진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영희가 그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한 시간은 아침 7시였습니다. 진이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3년 전과 같았죠. 영희는 번호를 바꾸지 않았던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은 어둡고 차가웠죠. 진이가 불을 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아끼던 가구들이 모두 사라지고 새 것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도 모두 내려져 있었죠. 대신 영인의 친정 식구들 사진만 가득했습니다. 누구세요? 영희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진이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언니, 언제 오신 거예요? 방금 도착했어요. 엄마는요? 영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식적인 웃음이었죠. 어머님은 지하실에 계세요. 따로 지내시는 게 좋다고 하셔서. 뭐라고요? 지하실? 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습한 곰팡이 냄새가 진해졌죠.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좁은 공간에 녹슨 철제 침대 하나. 천장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벽은 곰팡이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순자가 눈을 떴습니다. 진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이는 어머니를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죠. 엄마,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런 데서? 순자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내가 와줘서. 이제 괜찮아. 진이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엄마, 위로 가요. 당장 위로 가요. 거실로 올라온 진이는 영희와 마주했습니다. 진수도 일어나 나와 있었죠.
오빠 엄마가 왜 지하실에 있는 거예요? 진수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영희가 위생상. 진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위생? 곰팡이 가득한 지하실이 위생적이라고요? 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원하신 거예요. 엄마가 원했다고요? 진희는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죠. 영희 씨, 내가 3년 동안 미국에 있었다고 바보인 줄 알아요? 그때 순자가 말했습니다. 진희야, 됐어. 나 괜찮아. 하지만 진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지하실의 참담한 모습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영희가 다가와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진희가 피했습니다. 증거 수집이요. 이게 노인학대가 아니면 뭐예요? 진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진희야,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가족? 오빠가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요? 진희는 어머니를 원래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자 또 한 번 놀랐죠. 어머니 방이 영희의 옷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영희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옷 보관할 곳이 필요했어요. 어차피 어머님은 지하실 쓰시니까. 진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옷들을 모두 밖으로 던지기 시작했죠. 미쳤어요? 내 옷들이에요. 엄마 방에서 다 치워요. 당장. 영희와 진희가 대치하고 있을 때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만해. 진희야, 그만.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쓰러졌죠. 엄마. 진희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진수도 놀라서 다가왔죠. 119 불러. 구급차가 도착하고 순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진희는 구급차에 동승했고 진수도 뒤따라왔죠. 영희는 집에 남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진희에게 설명했습니다. 극도의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입니다. 항암 치료 중인 환자가 이런 상태까지. 보호자가 어떻게 관리하신 겁니까? 진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입원시켜서 영양 공급부터 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항암 치료도 계속할 수 없어요. 병실로 옮겨진 순자는 수액을 맞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죠.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요. 진수와 진희는 병원 카페로 갔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방치할 수 있어요? 진수는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영희가 하도 강하게 나와서. 그게 변명이 돼요? 엄마가 얼마나 오빠를 아꼈는데. 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매일 집에서 영희랑 싸울 수도 없고. 진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요. 엄마가 죽으면 오빠 평생 후회할 거예요. 그때 진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고모, 엄마가 할머니 방 뒤지고 있어요. 보험 서류 찾는데요. 진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는 엄마 옆에 있어요. 나 집에 갔다 올게요. 집에 도착한 진희는 영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찾았다. 보험 증서야. 영희는 기뻐하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일그러졌죠. 뭐야 이게. 수익자가 왜 민수야? 진희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미 바꿔놓은 모양이네요. 영희는 서류를 구겼습니다. 이런 건 위조야. 할머니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럼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영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희는 계속 말했죠. 영희 씨, 이제 게임 끝이에요.
당신이 엄마한테 한 짓 내가 다 기록해뒀어요. 뭘 기록했다는 거야? 진이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영희가 전화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내용이었죠. 민수가 몰래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거 불법 녹음이야. 가족 간 대화인데요. 그리고 노인학대 증거 수집은 합법이에요. 진이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참고로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노인학대 전문 변호사요. 영희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죠. 나도 힘들었어요. 30년 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하지만 진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혼하면 되죠. 왜 엄마를 죽이려고 해요? 그날 밤 진이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순자가 눈을 떴을 때 진이가 말했죠. 엄마, 이제 집 나와요. 내가 데리고 갈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엄마. 순자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내가 지는 걸 영희가 봐야 해. 끝까지 가야 해. 진이는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에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적어도 CCTV는 설치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모든 걸 기록해야지. 다음 날 진이는 집 곳곳에 몰래 CCTV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부엌, 그리고 지하실 입구까지. 민수와 지연도 할머니를 돕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교대로 지킬게요. 순자는 손자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너희가 있어서. 할머니가 힘이 난다. 영희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무언가 결정적인 일을 벌일 것 같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죠. 그리고 며칠 후 그 일이 터졌습니다. CCTV 설치 후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 진이는 미국에서 실시간으로 CCTV 화면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오후 3시였죠. 화면 속에서 영희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약통을 꺼냈습니다. 순자의 진통제였죠. 영희는 약을 반쯤 덜어내 다른 통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빈 공간에 밀가루를 채워 넣었습니다. 진이는 즉시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죠.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영희가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판매 물품 제목이 보였죠. 병원 진통제 급매. 반값 판매. 진이는 민수에게 즉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 약 바꿔치기 당하고 있어. 조심해. 다음 날 순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죠. 당연했습니다. 밀가루를 먹고 있었으니까요. 아파. 너무 아파. 순자의 신음소리가 지하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영희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죠. 민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아프신데. 알아서 하시겠지. 약 드셨다니까. 민수는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준비해온 진짜 진통제를 할머니에게 드렸죠. 할머니, 이거 드세요. 순자가 진짜 약을 먹자 조금씩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민수는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죠. 그때 영희가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뭐 하고 있어? 할머니 간병하고 있어요. 영희는 민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공부나 해. 할머니는 혼자 계시는 게 편하대. 민수가 나간 후 영희는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귓속말로 말했죠. 시어머님, 언제까지 버티실 건가요?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보다 편하게.
순자가 눈을 떴습니다. 뭐라고? 영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연명치료 포기 동의서였죠. 이거 서명만 하시면 돼요. 더 이상 고통스럽게 사실 필요 없잖아요. 순자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 영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펜을 순자의 손에 쥐어주려 했죠.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그 모든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나간 후 순자는 벽장 뒤에 숨겨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전화했죠. 내일 항암 치료 예약 확인하려고요. 정순자입니다. 네, 어르신. 그런데 보호자분이 취소하셨는데요. 순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다시 예약해 주세요. 제가 직접 갈게요. 그날 밤 영희는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치료 포기하고 싶대. 진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응. 너무 힘드시대. 연명치료 포기 동의서도 주셨어. 영희는 위조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순자의 서명을 흉내낸 것이었죠. 하지만 진수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서명이 이상한데? 아파서 그런 거야. 손이 떨려서. 그 순간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짓말. 할머니는 그런 말 안 하셨어. 영희가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어른 대화에 끼어들지 마. 민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영희가 순자에게 연명치료 포기를 강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어머님을 위해서. 진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엄마를 위한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진이가 들어왔죠. 긴급히 한국으로 다시 온 것이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CCTV로 실시간 보고 있었거든요. 진이는 노트북을 열어 그동안 녹화된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영희가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 순자를 학대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영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불법이야. 뭐가 불법이에요? 우리 집 CCTV인데? 진이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자백하세요. 왜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요? 영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보험금 때문이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빚? 진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빚? 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식? 코인? 다 잃었어요. 3억이 넘게. 진수는 충격을 받아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영희는 갑자기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시어머니 죽어서 보험금 받으면 다 해결되잖아. 어차피 암 환자인데. 그 순간 지하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올라오고 있었죠.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영희 앞에 섰습니다. 다 들었어. 영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순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0년이야. 30년을 한 집에서 살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어머님, 저는 그래도 한 가지는 고마워. 덕분에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버려야 하는지 알게 됐으니까. 순자는 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진이야, 이제 시작해도 돼. 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죠. 윤 변호사님? 네, 증거 다 모았습니다. 고소장 제출해 주세요. 영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고소? 진이가 대답했습니다. 노인학대, 의료법 위반,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네요. 진수도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나도 증인으로 나설게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영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하되 처벌은 받아야지. 그게 세상의 이치야. 그날 밤 영희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진수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곁을 지켰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돼. 민수와 지연도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가 지킬게요. 순자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영희는 없었지만 진짜 가족이 남았습니다. CCTV는 계속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증거가 아닌 가족의 따뜻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영희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진이는 어머니의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험 증서가 하나가 아니었던 겁니다. 무려 7개의 보험이 순자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었죠. 엄마, 이 보험들 다 아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가입한 건 하나뿐이야. 진이는 보험 증서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입 날짜가 모두 최근 2년 이내였고 서명도 순자의 것과 미묘하게 달랐죠. 이거 영희가 엄마 명의로 몰래 가입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수익자였습니다. 모두 영희로 되어 있었죠. 단 순자가 직접 바꾼 그 하나를 제외하고는 진이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윤 변호사님, 보험 사기까지 추가됐어요.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영희는 시어머니 도장을 위조해 보험에 가입했고 매달 보험료는 순자의 연금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었죠. 진수가 자신의 통장을 확인해 보니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 월급에서도 빠져나가고 있었어. 영희는 남편 명의로도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총 보험금은 5억이 넘었죠. 그때 민수가 할머니 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고모, 이것 좀 보세요. 그것은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다니는 병원이 아니었죠. 진이가 병원에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희가 순자인 척하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겁니다. 며느님이 시어머님이라고 하면서 오셨어요. 신분증도 위조된 것 같았는데 의사는 영희가 일부러 암 진행 상황을 악화된 것처럼 조작해 보험금을 더 빨리 받으려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진이는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영희의 친정집으로 찾아갔죠. 영희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진이입니다. 영애 씨 있나요? 영희는 없는데. 무슨 일이야? 진이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영애 씨에게 전해주세요. 합의할 생각 있으면 연락하라고. 그날 밤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만나서 얘기해요.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난 영희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진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그래야 하죠? 영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피해자예요. 뭐라고요? 영희는 충격적인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일들 아세요? 첫 아이 유산했을 때 애도 못 낳는 년이라고 하셨어요. 명절 때마다 친정 욕하시고. 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 해도 그렇다고 살인을 계획하는 건 살인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죽기를 바랐다?
그러면서 약을 바꿔치기 하고 영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진이가 일어서려 하자 영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보험금 수익자 바꾸는 거 사실 저만 안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영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진수 오빠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오빠가 먼저 제안했어요. 진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짓말. 녹음 파일 있어요. 영희는 핸드폰을 꺼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죠. 영희야, 엄마가 오래 사시면 우리 힘들어. 병원비도 그렇고 보험금이라도 제대로 받아야지. 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오빠 목소리? 더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은 계속됐습니다. 엄마한테 치료 포기하도록 유도해. 내가 나서면 욕먹으니까 내가 해. 진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진이는 진수와 마주했습니다. 오빠, 우리 둘이 얘기해요. 진수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얘기? 진이는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이건 오해야. 오해? 오빠 목소리 맞잖아요. 진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힘들었어.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할 것 같고 애들 교육비는 늘어나고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던 건 아니야. 그냥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그때 문이 열리고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대화를 들었던 겁니다. 엄마. 진수가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너마저 그랬구나. 엄마, 저는 정말. 순자는 손을 들어 진수를 막았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아. 나가. 진수가 나간 후 순자는 쓰러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진이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아들마저 나를. 진이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민수도, 지연이도, 저도요.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로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집은 팔아서 병원비로 쓰고 남은 재산은 민수와 지연 그리고 진이에게만 상속하기로 했죠. 진수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영희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모든 것을 진수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죠. 남편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진수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추악한 모습이었죠. 검찰 조사 결과 둘 다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앞두고 또 다른 반전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순자님, 보험금 수익자 변경 건인데요. 최근에 김영애 씨가 위조 서류로 다시 본인을 수익자로 변경하려 했습니다. 뭐라고요? 다행히 저희가 원본 서명과 대조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영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하지만 더 큰 반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할머니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할머니가 보험 수익자를 저로 바꾼 거 제가 다시 할머니로 바꿔놨어요. 뭐? 할머니가 나으셔야 하는데 보험금 때문에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보험금 못 받게 다시 할머니 본인으로 바꿨어요. 순자는 손자를 껴안았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는 꼭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보험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재판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진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영희와 마주했습니다. 각자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죠.
영희는 진수를 보자마자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먼저 제안했잖아. 진수도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극단적으로 한 거잖아. 나는 그 정도까지는. 두 사람의 추악한 말다툼을 지켜보던 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둘 다 그만해요. 보기 역겨워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죠.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여기? 순자는 진수 앞에 섰습니다. 너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하니? 사진첩에는 진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첫돌,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내가 대학 합격했을 때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장례식장에서 너는 울면서 말했지. 엄마, 이제 내가 엄마 지킬게. 그때 내 나이 19이었어.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그래서 더 아프다.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나 싶어서. 순자는 사진첩을 진수에게 건넸습니다. 가져가. 그리고 가끔 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진수는 사진첩을 받아들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그때 영희가 비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연기해봤자 소용없어. 순자가 영희를 돌아봤습니다. 영희야, 너한테도 할 말이 있어. 영희는 팔짱을 꼈습니다.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순자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 친정 어머니가 아프실 때 내가 병원비 도와준 거 기억하니? 영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시집 올 때 혼수 못 해와서 울었을 때 내 폐물 다 줬던 것도? 그건 첫 아이 유산했을 때 내가 애도 못 낳는 년이라고 했다고? 내가 한 말은 괜찮아. 다시 가질 수 있어였어. 진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영희가 거짓말을.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합리화야. 나쁜 시어머니를 만들어야 자기 행동이 정당화되니까.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재판에서 보자. 그리고 진수야, 너는 증인으로 나와. 진실을 말해. 며칠 후 진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 진수를 민수가 찾아왔죠. 아빠, 민수야. 아빠, 저는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진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나쁜 짓을 했어.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좋은 일 하면 되잖아요. 할머니한테 진짜로 잘하면 되잖아요. 진수는 아들의 말에 무언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진수는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상사가 놀라서 물었죠. 갑자기 왜? 어머니를 돌봐야 해서요. 그런 건 간병인을 쓰면 되잖아.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직접 해야 할 일입니다. 진수는 어머니가 병원비로 샀다던 외제차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머니의 치료비 통장에 입금했죠. 병원에서 순자를 만난 진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제가 간병할게요.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는? 그만뒀어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진수는 정말로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해 산책을 시키고 식사를 도왔죠.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들 처음엔 얼굴도 안 비쳤는데 사람이 변할 수도 있나 봐요. 어느 날 항암 치료를 받는 순자 옆에서 진수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아프죠?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옆에 있으니 덜 아프네.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많이 줄었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이 속도면 완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수는 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순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재판 당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에 선 진수는 진실을 모두 말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어머니의 치료 포기를 유도하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희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범은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 아닙니까?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말만 했지만 아내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약을 바꿔치기 하고 위조 서류를 만들고.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다 당신이 시킨 거잖아. 재판장이 정리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최종 변론에서 순자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들은 용서하고 싶습니다. 검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들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간병하고 있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희는 노인학대와 사기미수 등으로 징역 3년 실형. 진수는 집행유예 2년. 큰 차이가 난 이유는 반성의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때문이었습니다. 영희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언젠가 후회할 거예요. 다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담담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진수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저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했어.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네. 그리고 앞으로 내 행동으로 증명해. 정말 변했는지.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그날부터 진수는 정말로 변했습니다. 매일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녔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죠. 민수와 지연도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빠가 진짜 달라졌어요.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서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았죠. 하지만 영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으니까요. 영희의 항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6개월의 수감 생활 후 영희는 더욱 악에 바친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영희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저는 영희의 새 변호사. 이번에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변호인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정순자 씨의 20년 전 정신과 진료 기록입니다. 순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이도 당황했죠. 엄마, 이게 뭐예요? 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잠시 우울증 치료를 받았어. 영희의 변호인이 주장했습니다. 정순자 씨는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30년을 시달린 제 의뢰인이 진짜 피해자입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20년 전 우울증 치료가 현재의 노인학대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영희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새로운 증언을 하고 싶습니다. 재판장이 허락했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저를 먼저 학대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증거가 있습니까? 영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였죠. 영희야,
너 때문에 진수가 불행해. 넌 며느리 자격이 없어. 차라리 다른 여자를 만났으면. 법정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진이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죠. 잠깐만요. 이거 편집된 거예요. 진이는 자신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저도 CCTV 원본 파일이 있습니다. 전체 대화를 들려드릴게요. 원본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영희야, 너 때문에 진수가 불행해. 지는 것 같아서 내가 더 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넌 며느리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 너는 우리 가족이야. 차라리 다른 여자를 만났으면 하는 생각하지 마. 진수는 너를 사랑해. 영희의 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재판장이 영희를 꾸짖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증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영희는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 피해자예요. 30년을 시집살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영희의 친정어머니였죠. 재판장님,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영희의 어머니는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영희 엄마입니다. 제 딸이 한 짓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희는 처음부터 시어머니 재산을 노렸습니다. 저한테 자랑했어요. 시어머니가 부자라고 잘만 하면 다 차지할 수 있다고.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영희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한 일은 너무 큰 죄야. 엄마로서 널 막았어야 했는데. 법정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영희 씨의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모두 도박에 썼습니다. 거래 내역에는 카지노,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영희의 변호인도 포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영희 씨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들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환자들 명의로 보험을 가입시켰습니다. 총 12명입니다. 이제 영희는 단순한 노인학대범이 아니라 연쇄 사기범이었습니다. 진수가 증언대에 다시 섰습니다. 저도 추가 증언하겠습니다. 아내가 어머니 약을 바꿔치기 한 건 한 번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것만 5번입니다. 영희가 진수를 노려봤습니다. 배신자. 진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배신은 내가 먼저 했어. 어머니한테, 그리고 우리 가족한테. 마지막으로 순자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영희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 겁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미워하면 제 마음만 병들어요. 저는 이제 치료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순자의 말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 배가. 영희가 실려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임신 3개월이었죠. 교도소에서 만난 남자의 아이였습니다. 재판은 연기되었습니다. 한 달 후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희는 징역 7년. 추가로 발견된 범죄들 때문에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판결문을 읽는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렸습니다. 자신을 30년간 돌봐준 시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려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영희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복도에서 순자와 마주쳤을 때 영희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후회하실 거예요. 순자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후회하고 있어. 너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을. 영희가 사라진 후 순자는 진이와 진수 그리고 손자들과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새로운 시작. 그때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보험금 수익자를 민수로 해놓으셨다던데. 순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시 할머니로 바꿔놨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뭐?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보험금 때문에 위험해질까봐 걱정돼서요. 그래서 아무도 못 받게 다시 할머니 본인으로 바꿨어요. 순자는 손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순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나도 또 바꿨어. 이번엔 정말로. 서류를 보니 수익자가 국립암센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진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른 암 환자들을 도와주라고. 나 같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진수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죽지 않아요.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그날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시간이었죠. 2025년 봄,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날 대학병원 진료실. 정순자님 축하합니다. 완치 판정입니다. 의사의 말에 진료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이, 진수, 민수, 지연. 모든 가족이 함께였죠. 순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다 나은 건가요? 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진수가 어머니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엄마가 이겼어요. 순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2년간의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병원을 나서는 길,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민수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매일이 봄이에요. 순자는 손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봄이 온 것 같구나. 그때 진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정말요? 진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영희가 왜? 교도소에서 간암 진단을 받았대요. 그것도 말기.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죠. 면회 가자. 진수가 놀랐습니다. 엄마, 꼭 가셔야 해요? 가야지. 마지막 일지도 모르잖아. 일주일 후 교도소 의무실. 병상에 누워있는 영희는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자 눈물을 흘렸죠. 어머님. 순자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프지? 네. 너무 아파요. 이제야 어머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영희는 흐느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순자는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야. 어머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 영희는 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제 아이, 제가 낳은 아이를 돌봐주실 수 있나요? 곧 태어날 텐데 갈 곳이 없어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진이가 말렸죠. 엄마, 그건 너무.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키울게. 영희는 통곡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너처럼 키우지 않을게.
그것이 순자와 영희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한 달 후 영희는 아이를 낳고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누가 나를 간병해 줄까? 그것이 영희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합니다. 영희의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오지 않았죠. 순자가 진수와 함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엄마, 꼭 와야 했어요? 마지막 가는 길인데. 혼자 보낼 순 없지. 순자는 영희의 영정 앞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영희야, 거기서는 욕심 버리고 편하게 살아. 그리고 갓난아기를 안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기가 울었습니다. 순자가 아기를 어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이제 할머니가 있잖아. 진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요? 영희 아이를. 이 아이는 영희가 아니야. 새로운 생명이지.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영희가 갔다. 미워했지만 또한 불쌍했다. 욕심이 사람을 어떻게 망치는지 보여준 케이스였다. 나는 살아남았다. 아니, 이겼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살아남은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영희의 아이를 키우기로 했다. 이 아이는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자랄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1년 후, 봄. 순자는 정원에서 영희의 아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죠. 할머니. 아이가 처음으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순자는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복직 제안이 왔어요. 하지만 거절했어요. 왜?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그리고 작은 카페를 열려고요. 엄마와 함께 운영할. 순자가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민수와 지연도 왔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의대 합격했어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될 거예요. 지연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돼서 할머니 같은 분들을 지킬 거예요. 순자는 손자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진이도 미국에서 영상통화로 함께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이겨냈어요. 순자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벚꽃이 피면 또 한 번 봄이 오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진짜 봄은 사람 마음이 따뜻해질 때 오는 거였구나. 그때 영희의 아이가 벚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예뻐. 순자는 아이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예쁘지. 이제 우리 모두에게 봄이 왔단다. 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분홍빛 꽃빛 속에서 순자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봄볕처럼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의 시작.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